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민성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염혜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가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이제 막을 올렸는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5월 9일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77.2%로 1997년 제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26.6%라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출구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변수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3사가 진행한 출구조사가 최종 득표율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언론사들은 개표 방송에도 많은 노력을 보였는데요. 특히 YTN의 경우 돌아선 민심 코너를 비롯해 드로잉 아티스트의 작품을 접목시키는 등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다양한 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오전 당선인을 결정한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보수 정권이 막을 내리고 새롭게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의 대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정치 권력 및 권력기관 개혁 등은 임기 초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이 역대 대선과 달랐던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집중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공약이 무엇이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선거 시기도 그랬지만 후보자 수 그리고 TV 토론 방식 등 달랐던 점이 참 많았습니다. 염혜원 기자, 역대 대선과 차이점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역대 대선과 가장 달랐던 점은 말씀하신 대로 다자구도로 치러진 선거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다수 후보가 출마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대 대선의 DJP 연합과 16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지난 2002년 18대 대선의 안철수 후보 사퇴 등 결국 사실상의 양자 대결로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지난해 총선 직전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쪼개졌고 올해 대선 직전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졌습니다. 여기에다 정의당까지 원내 5당은 모두 후보를 냈습니다. 이번 대선으로 우리 정치도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는데요. 독일과 북유럽 등 연정이 보편화된 나라에서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렇게 양자구도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았을 쟁점이 우리나라에서도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불거졌던 동성애와 또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 있었는데요. TV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이 파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혜택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수 의견이 존중받고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다는 점이 다당제의 장점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에 비해서 좌우의 이념 대립이나 색깔론이 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또 지역주의 구도가 약화된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60%의 몰표를 몰아줬던 지역이 이번에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은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과 울산에서는 1위를 기록했고 경남에서는 2위였지만 홍준표 후보와 10,000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 홍 후보가 1위를 차지한 대구와 경북도 박 전 대통령은 80%대를 득표했지만 이번에는 40%대 후반에 그쳤습니다. 호남도 문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가 표를 나누어 가지면서 5년 전 90% 가까이 몰표를 받았던 문 대통령이 60% 안팎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죠. 1호 공약은 바로 일자리 공약입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취임 이틀 만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새로 만들었고 일자리위원회 책임자는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겸하도록 해서 비서실과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공약으로는 광화문 대통령을 꼽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는 시민에게 돌려주고 공무원들과 보다 잘 소통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집무실을 두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과 토론도 하고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서 소주도 한잔하겠다며 친근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계획은 서울 역사문화벨트라는 큰 그림과 함께 가는 건데 남북 방향으로는 북악산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동서방향으로는 서촌에서 종묘까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기획위원회를 발족해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행정자치부도 함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호와 국가안보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도 약속했습니다. 네, 대선 후에 YTN이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덕목으로 정의와 소통을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갈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평가원님은 선거 봉도와 관련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후보를 557만 938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역대 대선 가운데 최다 표차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전체 득표율은 과반에 한참 못 미친 41%에 그쳤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여소야대 구도 극복이 최대 과제일 수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2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안 통과를 위해 180석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협치가 필수적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안보나 외교 문제 등이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사드 문제를 놓고 10억 달러 비용 청구를 고민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경제적 보복에 나선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난제입니다. 여기에 북한 도발 가능성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 대처와 한일 위안부 문제 등도 쉽지 않습니다. 안팎으로 엄중한 국가 과제가 많은 시기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해결해야 하는 대내외적 핵심 과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풀어야 할 나라 안팎의 문제가 참 많이 쌓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과제 한번 살펴보죠. 여명 기자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1과제로 꼽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 통합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20석입니다. 원내 제1당으로 얼마 전까지는 거대 야당의 지위를 톡톡하게 누렸지만 집권 여당이 된 지금은 정반대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은 물론이고 인사청문회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힘든 지경입니다. 내각 구성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야4당 지도부부터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 운영의 협조를 당부하고 정부가 야당과도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취임 이틀째 되던 날에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면서 발빠르게 대화에 나섰습니다. 임 비서실장은 왕 실장이 아니라 영 실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이 별명처럼 임 실장은 국회의 협력을 거듭 요청하면서 각 당 지도부 의원들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등 적극적인 소통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야권과의 협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현안은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문제입니다. 도입부터 배치까지 줄곧 논란을 부른 사드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요.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과 다시 논의하고 배치를 하더라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운용 단계에 들어선 사드 배치를 놓고서는 배치부터 다시 논의하겠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한미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먼저 재논의를 요구할 경우 미국이 비용 문제를 더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 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의견만 나눴을 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는 사드 특사단을 이른 시간 안에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핵심 이슈는 역시 위안부 합의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의 무효화를 재추진하기로 공약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고 여러 과제를 진지하게 다뤄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양국이 함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기반으로 착실하게 이행하길 기대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중 관계도 한반도 사드 배치, 또 북핵 문제 등이 얽혀서 풀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양국은 우선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긴장 완화가 중요하고 주변국이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중 간 최대 외교 현안인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시 주석이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와 북핵 문제를 논의할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고 양국은 이른 시일 안에 특사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9대 대선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민성 시청자 평가원과 정치부 염혜원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구석구석 코리아와 뉴스큐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난 황금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봄을 맞아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이지만 덥지도 춥지도 않은 좋은 계절에 여행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의외로 먹을거리와 볼거리, 체험할 것들이 고루 있는 여행지를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럴 때 숨겨진 알짜배기 여행지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유용할 텐데요. YTN DMB의 구석구석 코리아는 프로그램명에 맞게 한국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내국인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여행지를 발굴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화개장터로 유명한 경상남도 하동군을 소개했는데요. 걷기 좋은 계절에 어울리는 여행지 하동을 찾은 구석구석 코리아는 어떤 내용들로 채워졌는지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은 먼저 하동하면 떠오르는 화개장터의 풍경을 따라 시작하는데요. 화개장터라는 노래에 맞춰 경쾌하게 펼쳐지는 도입부가 유쾌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여행 가이드로 등장하는 진행자 아비가일은 화개장터를 찾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화개장터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석구석 코리아가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볼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만큼 하동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의 어느 부분에 있는 곳인지 도입부에서 그림 지도를 통해 먼저 보여주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여행지의 위치를 고려해서 여행 시간과 계획을 짜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처럼 널리 알려진 곳이 아닌 지방의 여행지를 소개할 때는 지도상의 위치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은 시각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동의 별미로 소개된 섬진강 제첩은
진행자의 맛 표현과 성우의 음성 설명을 통해 화면만으로도 맛이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여기에 제첩국과 제첩 회무침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함께 보여주면서 재미를 더했는데요. 하지만 하동의 명물인 제첩이라는 식재료에 대해 제철이 언제인지,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등의 정보도 같이 전달해 주었다면 보다 유익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프로그램이 외국인 여행자들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외국인들에게는 제첩이라는 식재료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동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진행자가 2번의 도전 끝에 패러글라이딩에 성공하는 모습은 시청자들도 함께 체험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늘에서 바라보는 하동의 풍경은 직접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시청자들이 평소에 쉽게 접해보지 못한 체험을 진행자가 직접 해봄으로써 프로그램이 보다 흥미롭게 구성될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하동의 마지막 여행지로는 하동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디저트를 맛보러 갔는데요. 바로 양탕국이라는 한국식 커피였습니다. 양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커피잔이 아닌 사발에 담아 마시는 양탕국은 서양인들이 끓인 탕국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화덕불에 커피콩을 볶고 볶은 커피콩을 절구통에 갈아 필터에 내려 먹는 양탕국은 서양 문물에 한국의 문화를 가미한 재미있는 조합인데요. 진행자가 양탕국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해봄으로써 익숙하게 즐기던 커피를 색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양탕국이 하동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인지 그 유래에 관해서는 소개되지 않아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몇몇 부분에서 약간의 정보들이 추가되었으면 좋았을 부분들이 있었지만 구석구석 코리아는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밝고 명랑해 여행 프로그램에 맞는 생기가 느껴지는 점이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행 가이드로 등장하는 진행자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내세웠는데요. 프로그램의 재미를 책임지는 상당 부분이 이 진행자의 밝고 친근한 모습과 그것을 극대화하는 콘텐츠 구성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등이 고루 담겨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과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구석구석 코리아가 다음에는 또 어떤 여행지를 소개할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길을 가다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물론 119에 신고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겠지만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주변 차량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최근 길을 가던 50대 남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이를 본 시민들이 힘을 합쳐 생명을 구한 소식을 YTN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CCTV 화면 속에 걸어가던 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상태를 확인하고 번갈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시작하는데요. 또 다른 사람은 119에 신고하고 소방본부와 영상으로 연결하며 응급처치를 돕습니다. 호루라기를 불며 주변의 차량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시민들의 도움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YTN은 급박한 구조 현장을 CCTV 화면과 시청자 제공 화면을 통해 전하고 도움을 줬던 시민들과 구급대원, 그리고 이들 덕분에 목숨을 건진 남성 등 다양한 관련자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완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영상들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구조 현장을 자세히 보여줬는데요. 피를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받는 환자를 모자이크로 처리한 점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 서비스에 대한 언급도 앞으로 응급 상황에서 소방본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시청자들이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 서비스는 119 신고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영상통화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돕는 서비스인데요. YTN의 보도에서는 이번 구조에 활용된 영상통화 화면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이 서비스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YTN의 이번 보도는 시민들의 용감한 구조의 손길과 소방본부의 적절한 대처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한 남성이 목숨을 구한 사고를 현장 영상과 인터뷰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전달했는데요. 이에 더해 시청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함께 제공해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감동을 동시에 전해주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이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정확한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자막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화면이 종종 나타났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대면하게 될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자세히 다룬 기사를 전하면서 인용 보도를 했는데 정확하게 그 출처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보도 인용에서는 해당 발언을 한 매체와 보도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언제 있었는지 이러한 내용이 보도된 매체와 경로가 무엇인지 취재 기자의 설명에서도 그리고 자막에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특정 기업의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에 가격이 오르는 제품들이 진열된 화면을 보여줬는데 가격 변동이 확인되지 않는 상표가 노출된 타사 제품도 같이 소개돼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수경 한세대 교수로부터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하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래 들어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란 진짜 뉴스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제작돼 유통되고 소비되는 허위 뉴스를 말합니다. 가짜뉴스는 소셜미디어의 강력한 전파력과 결합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견해 형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폭력이나 혐오, 명예훼손, 증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짜뉴스는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큽니다. 특히 정치와 관련해 잘못된 신념을 심어주고 이를 고착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의도는 우선 정치적인 목적을 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치명적 피해를 가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나돌았습니다. 다음으로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제작된 가짜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눈길을 끌고 독자를 유혹해 광고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혐오를 표현하기 위해 제작된 가짜뉴스도 있습니다. 정재계 인사뿐 아니라 연예인, 스포츠스타, 사회적 소수자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해악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진실을 왜곡하며 개인의 존엄성을 해쳐 집단 혐오로 몰고 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의 확산 배경에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SNS를 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뉴스의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보는 과잉되고 뉴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뉴스를 검증하지 않은 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만 선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필터 버블이라는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필터 버블이란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정보만 걸러서 소비하게 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편향된 정보만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은 자유롭게 의견이 오가고 사상이 펼쳐지는 생각의 자유경쟁 시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흡수하면서 편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사회 문제나 이슈를 극히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며 토론과 협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일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라는 악성 코드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서는 곤란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사상의 자유시장이 제 기능을 다한다면 가짜뉴스는 자율적으로 검증되고 도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포털과 소셜미디어 기업은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언론은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미디어 교육을 실시해 가짜뉴스를 경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